우리나라 배가 공격받은 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5월 20일에는 또 무사 통과를 했습니다. 이란이 봐줬다는 얘기. 봐줬죠. 우리가 안 했다고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길게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중동의 웬만한 나라들 수로, 네. 도로, 국가 인프라 다 지었잖아요. 이란도 언젠가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가장 신뢰성 있는 파트너가 누군지는 이란도 알고 있는 것 같은 한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김정호의 경제TV에서 우리 이 세상을 이해하는 큰 생각의 틀 그것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홍대선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홍대선입니다.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예, 작가님이신데 저희가 모신 이유는 정말 생각의 큰 틀을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 정말 그랬어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고려 현종 때부터다라는 예. 제안을 듣고 와 충격이었어요. 예. 그럼 이전에는 뭐였지? 그 전에는 고구려의 신라의 백제계 사람들 물론 신라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있었지만 네네. 그러니까 국가 이코르 곧 민족 의식은 아니거든요. 네네. 예, 국가는 지배 체제인 거고 예. 고정된 어떤 정치 집단적 체제를 우리가 국가라고 그 전까지 불렀다면 네. 우리가 지금 국가라고 불렀을 때는 국가란 것은 어떤 근대 민족주의적인 그런 네네. 민족의식 우리가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식과 국가가 함께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잖아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인데 네네. 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국가잖아요. 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식이 어느 시점에선가 생겼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 학자들이 제안했던 것은 네. 대몽항쟁이었죠. 몽골의 그렇죠. 침략 고려시대. 네네. 그다음에 지금 암으로 돌아가셨던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김자연 교수님 같은 네. 경우는 임진왜란이다. 최소 임진왜란이다. 이게 최소인 거죠. 이렇게 이제 민족의식이 형성됐다고 봤는데 저는 역사적인 통설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제가 거란 전쟁에서 네, 지금 고려 찾으신 거란 전쟁을 거잖아요. 통해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 의식이 한반도 주민들에게 처음 강력하게 형성됐다라고 저는 학술적 제안을 한 거죠. 아, 한국인의 그렇군요. 탄생이라는 책에서. 예, 그래서 한국인의 탄생이란 책을 보면서 제가 홍대선 작가님, 이분 정말 보통 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고. 오늘은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네. 이란 전쟁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더 이상 인류가 편안하게 굳이 착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편안한 시대는 다 지났다. 네, 편안한 시대는 다 지났다. 불편한 시대를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88 올림픽에서부터 있었던 환상이 있었습니다. 네. 88 올림픽 이전에 LA 올림픽이 있었고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올림픽의 모든 개막식의 기조는 체제 선전이었어요. 체제 선전이었습니다. 네네. LA 올림픽에선 얼마나 미국의 항공우주과학기술이 소련을 압도하는지를 자랑했고 아하.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참가는 안 했잖아요. 서로 참가도 안 했죠. 예. 그런데 88 올림픽에 이르러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다 참석을 했었고요. 예. 88 올림픽 같은 경우는 주제가가 손에 손잡고 오잖아요. 네. 근데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손잡고 예, 그렇네요. 그렇게 인류 공형, 인류 평화 네. 예, 이렇게 점점 폭력이 사라지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은 88 올림픽 개막식에서 처음 제안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설적이고 역사적인 올림픽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88 올림픽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세계를 나누던 거대한 두 블록의 체제 경쟁까지 끝났으니 이제는 자본주의가 승리했고 네. 그러면서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뭐 이런 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역사가 끝났다 이제. 이제 역사가 끝났다. 그냥 좋은 의미로 자본주의로 끝났다. 끝이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인류는 이대로 쭉 갈 것이다. 점점 좋아지기만 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리스 올림픽까지도 다 인류 공영, 다 88 올림픽의 개막식 기조를 유지했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88 예, 올림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가 터지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세계가 온 건데 그리고 나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에 네. 봤을 때 중국 자랑밖에 안 해요. 갑자기. 아, 그랬나요? 그랬습니다. 우리 중국이 얼마나 사실은 대단한지 너네는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굉장한 압박감을 제공하는 그런 개막식 기조로 바뀝니다.
인류 공영이 아니고 인류 공영이 아니라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최근에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보세요. 프랑스 얘기밖에 안 해요. 모든 건 프랑스에서 나왔다. 아프리카도 프랑스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도쿄 올림픽 네. 보면은 일본 아직 안 죽었다라는 외침만 가득해. 오. 전혀 달라졌습니다. 손에 손잡고가 아니네요. 손에 손잡고가 사라졌죠. 그래서 88 올림픽은 세계적인 인간의 인류의 관념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이후 20년, 25년까지의 인간의 인류의 세계인의 사고방식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거나 적어도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올림픽이었어요. 그렇군요. 1988년이었고 그렇죠. 예. 9.11 테러가 2001년이었던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2006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네네. 예. 그러면서 그때 벌써 시대가 그동안 한 시대가 사실은 그때부터 끝나고 있었다가 우리가 한 시대가 끝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최근 몇 년 동안에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는 인류의 우리가 이제 가치사슬 밸류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작동하는 무역망이라든지 자유무역, 그다음에 서로 상호 존중적인 그런 외교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모래상이었는가를 보여준 게 코로나 사태였다면 이후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푸틴이었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다음에 레바논까지 얽혀 있는 이 사태를 네. 보면 각국의 욕망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드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네. 레바논 집어삼키고 네. 이집트 동부까지 집어삼키고 요르단까지 집어삼키고 아래 위로. 근데 근거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걸 취해야 된다. 네. 예,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한 욕망을 이스라엘이 드러냈어요. 네. 숨기고 있다가 남김없이 드러냈죠. 이스라엘은 물러설 곳이 없게 됐어요. 예. 예, 이란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대통령을 잘못 만났죠. 대통령을 잘못 만났지만 저는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다 한들 그와 비슷한 사람은 조만간 등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인들의 심성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예, 등장했을 것이다. 트럼프에 해당하는 인물은.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이기 때문에 미국의 더 큰 손해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란 전쟁을 아주 짤막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짤막하게 표현을 한다면 대분열 시대의 대분열 시대의 시작. 예. 네. 예. 와, 출발 종점이죠. 예, 살기가 아주 불편해지겠네요. 아주 불편해질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저 이란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전쟁을 계속하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떠나긴 힘들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자기가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네. 중국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부상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얘는 언더독이잖아요, 중국은. 네네. 어쨌든 지금 미국이 탑독이고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아직까지 미국의 일극 체제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맞아요. 네네. 어쨌든 미국이 보장한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전으로 우리가 가치사슬 시대에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미국의 일극 체제인 건 맞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몰락이 가속화될 수도 있고 네. 미국의 몰락이 취소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미국은 이란에서 지금 발을 빼기가 힘들죠. 네. 왜냐하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그렇게 실패를 한 마당에 이란을 때렸다가 또 성과 없이 물러나 버리면 네. 침공을 했다가 혹은 먼저 공격을 했다가 물러나면 네. 피해는 공격을 받은 국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 네. 승패를 따지면 그건 물러난 쪽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서 2연속 패배를 한다. 그거는 미국에도 너무나 안 좋겠지만 세계도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란을 공격을 할까요? 미국이? 그것도 수렁 아닙니까? 수렁이죠. 완전히 수렁입니다. 지금 이란의 공습은 이란에 대한 네. 미국의 이제 공습은 미국의 정말 대단한 힘을 보여주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네. 그 힘은 뭐냐면 중국이 놀랐어요. 네. 쉬지 않고 40일 동안 저 정도 규모의 폭격을 할 수 있는가. 아하. 그리고 그거 완전히 바다를 건너서 넓은 지역까지 물자와 인력을 옮겨서 보급을 해가면서 그렇게 때릴 수 있다는 거 40일 동안 쉬지 않고 때렸거든요. 놀랍더라고요, 저도. 네. 놀라운 거죠. 예. 그러나 40일이 지나고 나니 탄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 일진이 저 우리 반에서 싸움 잘하는 제가 체력과 네. 제 주먹 실력이 저기까지구나라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엄청난 손해예요. 네. 그거를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과 막연히 공포했다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예, 미국은 그렇군요. 바닥을 보여주고 말았다. 굉장히 큰 패착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만만해졌을까요? 두려우면서 만만해졌죠. 두 개를 동시에 갖고 가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중국을 점령하진 못하겠다. 미국이 중국을 침공하진 못할 것이다. 라는 건 확실히 알게 됐죠. 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네. 우리의 대만 병합을 그들 입장에선 통일이죠. 네. 우리의 대만 통일을 저지하고도 남겠구나라는 건 알게 됐죠. 그러니까 중국도 한편으로는 미국이 중국 본토를 어떻게는 못한다는 건 확신을 하면서도 그거 확실하게 알게 됐죠. 대만을 먹기는 힘들겠다. 그럼요. 그렇군요. 예, 침공을 하는 것과 남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은 미션의 난이도가 전혀 달라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이란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 대해서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란은 미치광이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목조를 쥐고 있고요. 네네. 이란의 신정 세력은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묘한 전쟁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전쟁 주체 트럼프 행정부와 그다음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네. 총괄하고 있는 이란의 신정 세력은 각자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권들이에요. 그런데요. 네. 그런데 둘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러서면 더 추락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늪에 빠진 거예요. 근데 또 지지는 못 받아. 네. 트럼프는 지지를 못 받고 있고요. 네. 이란 신정 세력은 지금 힘이 다 빠져가고 있고요. 네. 그 상태에서 큰 소리는 안 칠 수 없고 서로 먼저 등을 보이고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양측이 걸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미치광이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리고 미국은 전투를 잘하는 나라지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미군은 상승군이에요. 정말 스타워즈 제국군 같은 겁니다. 네. 상승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적의 군대는 없죠. 네. 상승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게 일상처럼 당연한 군대. 당연한 듯이 일상적으로 싸우면 곧잘 이기는 군대를 상승군이라고 해요. 조조가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에서 네. 막대한 피해를 입고 헤매잖아요. 네. 그때 죽은 병사들이 청주병 군사들인데 청주 지역에서 조조가 얻어서 훈련시킨 군사예요. 네. 이 청주군이 상승군이었단 말이에요. 네. 적벽대전에서 주로 청주군들이 죽었기 때문에 조조가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군은 상승군이란 말이에요. 네. 세상에 무적의 군대는 없지만 네. 미군은 이겨요. 언제나 전투에서 이깁니다. 자, 베트남 싸움은 전쟁에서 이긴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언제나 이겼어요. 모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군사 다음은 민사거든요. 네. 미국이 제일 못하는 거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짓밟는 거 정말 잘해요. 민사를 못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전투에서 미국이 늘 이겼어요? 늘 이겼죠. 그런데도 졌군요. 그런데 지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네. 미군이 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전투가 한 2개밖에 없어요. 전체 전투에서. 전투는 다 이겼군요. 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전쟁을 못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란을 봐도 미국이 세계 1위의 초월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네. 이란의 군사력이 세계 12위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네. 어리석어요. 전쟁을 어리석게 합니다. 미국이. 마음을 못 얻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정치를 못하는 거죠. 정치를 하는군요. 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는 정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인데 네. 이 두 개를 잘 합치시키지 못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잘 싸우지만 실력보다는 못 싸워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 걸려 있잖아요. 잘못 생각을 한 거죠. 트럼프가 너무 어리석었던 게 베네수엘라에 하루 만에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전쟁을 끝내버렸잖아요. 네네. 거기에 너무 고무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달라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성공했고 이란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수뇌부, 그 부패한 정권 수뇌부 이 기득권들은 사상과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하.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그 사상과 철학에 우리가 동의하고 할지 안 할지는 우리 자유지만 네. 나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나쁘게 말하면 광신도고 좋게 말하면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아, 신념. 다릅니다.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 역사도 짧고 베네수엘라가 어떤 민족적 자존심, 국가적 자존심.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피가 뜨거워지면서 네. 이런 순국 선열들이 지킨 나라를 우리가 두고 볼 수야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 오늘 선거 끝났지만 좌우가 다 공유할 거예요. 예. 이 정도의 역사적 뎁스가 베네수엘라에 없죠. 이란은 페르시아잖아요. 아. 그리고 역사 기간 절반 이상 동안 제국이었던 나라예요. 그렇군요. 예, 이런 나라에서 쉽게 항복할 수 있는가? 그건 전혀 다르죠. 민족적 자부심 같은 거. 그럼요. 그게 역사적. 있고 없의 저는 차이. 역사도 오래되면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항복할 수 있는 역사적 인격이 있고 없는 역사적 인격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 이란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네. 공식적으로는 적대적 관계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친미 자유세계 블록의 최전선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란은 소위 말하는 빨간 팀. 소위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가깝고 예, 북한, 그러더라고요. 이란, 네. 중국, 러시아 이런 레드 팀이죠. 네. 근데 레드 팀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아니죠. 북한 왕조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아니죠. 일당 독재 국가죠.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예, 초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예. 중국은 그야말로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예요. 예. 아니, 복지 시스템도 엉망이잖아요. 빈부격차도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국이. 크죠. 예, 네. 중국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러시아는 사실 푸틴이 독재하는 러시아 연방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 원리주의 이슬람 공화국이란 말입니다. 네네. 이 사람들한테 대단한 공통점이 있어요. 네.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네. 하는 하나의 구호가 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자유세계 블록에는 자유, 평등, 평화와 같은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공유하면서 읊조릴 수 있는 슬로건들이 있었어요. 그 지금 내 나라에 지금 우리가 말한 내 나라에 뭐가 있나요? 이 연합은 사실상 반미 연합이지. 그러네요. 공통의 적을 가졌기 때문에 손을 잡고 네. 같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네. 그다음에 중국 각자의 필요가 있죠.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야 되는 나라고 북한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 생존해야 되는 네. 나라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네.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미국의 일극 체제를 흔들고 싶어 했던 나라고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이 나라가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예, 이것은 결과적 연합에 불과하다. 매우 느슨한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로 되돌아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친미 자유블록에 소속돼 있었고 네. 이란은 레드팀이잖아요. 예. 그렇죠. 레드팀의 중동을 맡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는 대놓고 친할 수가 없는 사이였지만 네. 물밑에서 한국과 이란은 계속해서 친했죠. 물밑에서. 예. 테헤란로도 있고. 그렇죠. 이란의 혁명 신정 세력. 지금은 하메네이인데 원래 호메인이죠. 호메인이 이슬람 혁명 세력이 팔레비 황제 네. 체제였을 때 모든 것을 다 부정했죠.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네네. 그렇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남겨뒀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났는데 그 이후에도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됐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루트를 계속해서 만들어놨죠. 아, 그렇군요.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는데 네. 서울로 그거 황제가 한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놔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란은요.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한국 기업들이 와서 주변의 중동 국가들과 어떠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중동의 웬만한 나라들 수로, 네. 도로, 국가 인프라 다 지었잖아요. 예, 담수화 설비 뭐 그런 것도 한국이 가서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기술자들과 우리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이 가서 닦아놓은 인프라 위에서 지금 중동 국가들이 이만큼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중동에 터를 진짜 잘 닦아놨어요. 이란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란도 언젠가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우리도 후발주자지만 드디어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신뢰성 있는 파트너가 누군지는 이란도 알고 있는 것, 그건 한국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때가 됐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물밑에서 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잘 손잡고 서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이러고 있어야 네. 그래야지 이란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을 할 때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네. 어느 기업과 노동자들이 물밀듯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죠. 이란은 중동의 1제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예요.
아하,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석유 전체 매장량을 따지면 이란은 4위밖에 안 돼요. 4위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예. 하지만 끈적한 중진류, 네. 샌드오일 이런 거 말고 뽑기도 쉽고 뽑아내고 나서 정제 가공하기도 쉬운 경질류 있지 않습니까? 네. 품질 좋은 경질류는 이것만 봤을 때 가장 사업성이 좋아요. 이란이 사우디에 이어서 2위입니다. 어허, 생산량이 그렇군요. 매장량이 2위예요. 경질류로는 네, 경질류로는 네. 거기다가 이란은 인구가 9천만 명이 넘어요. 네. 예. 사우디 인구 1천만 명, 2천만 명. 그러니까 인구가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이런 인구, 이러한 석유 매장량, 그다음에 국토의 넓이. 한국 기업이 돈 벌기 좋습니다. 예. 이란은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란은 지상군이 투입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그 3D 맵 지도를 보셨을 거예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산악 지형이 이란 국토 전체를 반지처럼 두르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막인 줄 알았더니 산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친 산악 지형에 도로를 내고 인프라를 뚫는 거 가장 잘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건설업 잘하지 않습니까? 건설업 잘하죠. 네. 네, 뭐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건설 그거를 해줬죠. 네. 해줬지만 중동 사람들은 중국을 그렇게 신뢰감이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욕망은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위구르족들, 네. 이슬람인들을 탄압하고 있죠. 무슬림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전체 인구가 800만 명에서 900만 명 사이예요. 하나의 거대한 민족단입니다. 네. 예, 지금 추정치로는 세뇌하고 고문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위구르인들이 100만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한 민족의 8분의 1을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단위의 정말 폭력이자 어마어마한 정말 국가적 힘입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보이고 있는 이슬람 미사라고 하는 국가들의 것은. 입장에서는 위구르족 탄압이라고 하는 걸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네요. 용납하기 힘들죠. 네.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용납을 하는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석유 사주는 곳이 중국밖에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계산서 두들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은 나라다 그들에게. 훨씬 더 신뢰성이 높고요. 네. 또 뭐가 있냐면 그들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국과 손잡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왕국입니다. 왕국이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러시아도 제국의 속성을 갖고 있고 네. 주변국에 대한 어떤 팽창과 침탈, 문화적 어떤 인종적 흡수 이런 게 진행되어 왔던 나라가 러시아고 네. 이란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올바른 위치는 제국입니다. 적어도 예. 지역 패권국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제국끼리는 그렇게 손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네. 우리의 니즈를 딱 해결해주고 본인들의 이익을 딱 등가교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걱정해도 되지 않는 우리의 제국성을 해치지 않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한국 정도 사이즈가 딱 좋긴 해요. 왕국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저 개인의 의노로서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국이 아니고 예. 왕국.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의 나라 점령하거나 이런 데 관심 없는 나라. 예, 우리는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죠. 아. 중국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아하. 이란과 우리나라는 향후 막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란과 사실 물밑에서 사이가 은근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과도 혈맹 관계예요. 숨겨진 혈맹 관계예요. 네. 우리가 무기 개발하고 부품 남는 거 있으면 이스라엘에 주고 우리한테 없는 게 있으면 이스라엘이 줍니다. 지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래왔던 관계입니다. 예. 그 이유는 각자 지구 거의 반대편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각자 양국이 생각하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짓을 해도 서로 충돌할 수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아하. 우리가 민족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역사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걸려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서로 이해 당사국이 된 적국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사이에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 수십 년 전부터 박정희 시절부터. 그렇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족한 무기를 우리가 아낌없이 주고 우리한테 부족한 걸 이스라엘이 아낌없이 주고 우리가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어요. 영화에 나오는 멋있는 건물 벽 타고 내려오고 이런 특수부대 요원들이 예. 훔치거나 확보하거나 지키는 기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스라엘과 우리는 사실 공유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정황이 뚜렷하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네. 기동력이나 종합적인 성능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약한 척을 잘해왔거든요. 예. 우리가 무기 개발하는데 야, 우리 잘났어. 우리 무기 진짜 짱이지 않니? 이러면 야, 저 나라 완전 미쳤구나. 전쟁광들 아니야? 이렇게 세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우리가 압박을 받게 되니까 네. 우리는 항상 징징거렸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네, 우리 북한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요. 네. 우리는 이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를 개발하고 나면 무기의 스펙을 낮춰서 발표했어요. 그랬습니까? 네, 몇십 년 동안 그랬습니다. 왜 미국 눈치 보느라고 그랬습니까? 스펙을 낮춰서 약한 척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손해볼 게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다 뽀록이 났죠. 예,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바람에 이제는 우리도 전략을 바꿔서 한국 무기 짱이니 많이 사세요로 전략을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뻔뻔한 국가죠. 외국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엄살을 부렸는데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의 전쟁에서 여기저기서 쓰이고 있죠. 네. 너무 신뢰성이 높죠. 천군 같은 거 다 네. 드러나 버렸어요. 저 나라는 무기 스펙을 낮춰서 발표하네. 미국, 러시아, 중국 다 높여 발표하거든요. 다 조금씩 뻥들을 쳐요. 센 척하려고. 중국이 되게 심한 거 같은데. 중국은 너무너무 뻥치는 심하죠. 게. 예. K2 흑표 전차도 약한 척 했는데 나토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바람에 에이브라함 전차와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 이런 전차들과 함께 기동 훈련을 하다 보니 이들을 다 추월해 버린 거예요. 아하.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이게 드러나 버린 거죠. K2 전차 성능 죽이는구나. 그 전까지는 그러면 스펙이 더 못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3, 4위로 집계됐죠. K2 전차의 어떤 강력함이라고 하는 네. 게 지금은 한 1.5위? 왜냐하면 1등 전차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주포의 성능이 다르고 돌파력이 다르고 기동력이 네. 다르고 내구성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탑티어로 완전히 인정받게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인데 K2 전차의 기동력은 대체 어느 나라에서 데이터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걸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러시아에서만 받은 줄 알았더니 러시아에서도 갖고 왔고 네. 다 합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져왔군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에 약소한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게는 이교도 그 민족들을 신나게 학살하면서 얻은 기동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F-21 보람의 전투기 만들 때 예. 그 A사 전투기 미국에서 안 줬어요. 예. 딴 건 다 비싼 게 다 팔아먹고 그거는 안 줬단 말이에요. 네. 그 레이더 이스라엘이 딱 꽂아줬습니다. 그래서 KF-21 전투기가 이렇게 딱 된 겁니다. 그 전투기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덕분에 우리가 더 빨리 전투기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 확보한 기술과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도 넘겨받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이예요.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사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서로 해가 될 일이 없다. 그렇죠. 이란도 또 해가 될 일이 없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욕망을 물밑에서 지지해줬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동해를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공식적으로 표기해주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몇 나라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중동 전쟁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곤란하죠. 이란 편 들어야 돼, 이스라엘 편 들어야 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이 두 나라와의 관계 모두 네. 우리나라 국익에 매우 막대한 국익을 보장해 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택한 게 결국은 약속 대련 WWE 네타냐후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서로 설전했잖아요. 예. 서로 싸웠잖아요. 예. 예, 저는 WWE 약속 대련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물밑 채널이 워낙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란과 우리나라도 물밑 채널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나무호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 배가 공격받은 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나무 피격이 5월 4일에 있었습니다. 네. 예, 5월 4일에 있었고 우리나라 선적이죠. 유니버설 위노가 호르무즈를 통과한 게 5월 20일입니다. 자, 피격은 5월 4일날 피격을 받았어요. 네. 5월 20일에는 또 무사 통과를 했습니다. 이란이 봐줬다는 얘기죠. 봐줬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누르 계열 이거는 이란의 누르 계열 대한 미사일, 누르가 모델명입니다. 네. 이란제 누르 계열 대한 미사일이 우리 나무를 피격한 것 같다라고 얼마 전이죠. 5월 27일 날 우리 정부에서 예. 발표를 하면서 이란은 아닌데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발뺌하고 있고 예. 우리는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네. 겉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한국의 입장 때문에 한국이 우리나라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네. 얘네가 물러섰다라는 해석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다. 안 맞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격 이후에도 한국과 이란 사이에 물밑에 실무 채널이 살아서 움직였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타임테이블을 보면 물밑에서 계속해서 협상했다. 그래서 이란이 특별히 한국은 대가 없이 보내줄게 네. 라고 하는 거를 예외 규정을 두고 우리는 봐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도 언젠가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한국 너네가 필요한 거 너네도 알지. 우리 같이 돈 벌어야지 라는 얘기를 겉으로 은근히 이란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격을 한 것은 네. 그들의 실수일까요? 의도적으로 공격을 한 걸까요? 그게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하.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군요. 모릅니다. 네. 예, 판단할 수 없는 단계인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적당히 압박할 레버리지로 좋죠. 네. 야 어쨌든 야 이거 우리 의심되는데 너네 네. 써봐. 네. 지갑 열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혁수대는 혁수대대로 우리 잘못 아니다라고 네. 부인 중인데 이것도 협상 레버리지를 위한 거지만 네. 긍정적인 신호예요. 우리 아니라고 걔네가 발뺌하는 건 네. 우리에게 좋은 신호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오판으로 네. 미국이 없앤 전 세계 바다의 해적을 미국이 부활시킨 거거든요. 그러게요. 이란이 해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을 해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네. 사람들이 먼저 침공당해서 피해자인데 해적이라고 욕한다. 단어의 가치 판단을 두지 마시고요. 네. 경제적 의미에서 네. 이 행위는 해적과 같은 경제적 의미의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하면 이건 해적이 맞죠. 네. 네. 이 해적들은 원래 지금 이란의 상황은 미치광이 전략을 쓸 수밖에 호르무즈의 목줄을 지은 전략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상황에서는 어느 배가 피격을 당해도 우리가 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전략적으로 맞죠. 위세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한국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거꾸로 힘을 과시하지 않고 우리가 안 했다고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길게 본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잘해보자. 네. 아, 이스라엘도 한국과의 관계를 길게 보고 있어요. 네. 우리는 군사적으로 특히 군사 기술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 알지. 그러니까 물밑에서 우리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UAE랑도 지금 관계가 끈끈해지고 있지 형제의 않습니까? 나라라고 부르던데요. UAE.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네. UAE가 한국을 갑자기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UAE는 무기 주권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어요. 네. 예, 한국의 무기 수출과 무기 체계를 제공받는 관리받는 시스템이 없으면 무기 체계가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예, 대공만까지 지금 한국 무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천궁2가 대표적인 거죠. 네, 그렇죠. 보니까 뭐 이스라엘 제기술, 중국 기술 거기 모든 기술이 중동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오일머니로 각국의 무기를 다 샀는데 천궁이 가장 신뢰성이 높더라. 어허. 천궁이 가장 이란발 미사일을 잘 요격하더라.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란과 UAE는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또 UAE와 사이가 좋아요. 근데 또 UAE는 이스라엘 또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중동의 욕망이 얽혀 있습니다. 거기 중국도 껴 있죠. 거기에 우리나라 국익이 다 얽혀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는 외교 외줄타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왔어요. 아하. 예,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의외로 외교 국방을 민주당 대통령들이 잘해왔던 지금 의외로 국방을 잘해왔던 네. 지금 패턴이 있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생긴 패턴이에요. 네. DJ는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이지만 국방 잘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방력 강화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네. 외교 국방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중동 정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트랩을 밟지 않았다. 지금의 외교 국방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눈 팔면 바로 발목이 날아가는 지뢰지대잖아요. 지뢰요. 네. 네, 지금은 밟지 않았다. 밟지 않고 요리조리 지금까지 잘 왔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가 이제 더 큰일이죠. 그렇군요. 앞으로 중동 저 전쟁이 쉽게 끝나겠어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게. 레바논 가만히 있겠어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정당인데 네. 이 헤즈볼라 군 정당이 갖고 있는 당군이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세요. 근데 이 네. 헤즈볼라의 스폰서 바로 큰형님이 바로 이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헤즈볼라 당군은 형과 동생 관계예요. 네. 6.25 때 미군과 우리 국군 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종교가 다르고 네. 시아파 순위파가 나눠지고 이익이 다르고 네. 이런 상황에서 광기에 얼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네. 예, 유대민족 중심주의 거기가 지금 작동 물밑에서 또 중동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큰일 났다. 앞으로 세계는 계속 큰일 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태로 진입을 해버린 것 같아요. 이미. 전쟁의 일상화가 되겠죠.